2018 saw the whole world's attention turning to the Korean peninsula, with no fewer than 3 inter-Korean summits taking place. President Moon Jae-in's visit to Pyongyang certainly marked a new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relations. Thanks to an era of reconciliation, a number of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are also gaining momentum. Health and medical care saw the first meeting of officials in 11 years, where they exchanged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s. Inter-Korean cooperation in medical care is a vital issue for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s on both sides. That's why a group of South Korean medical professionals got together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Foundation for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in 2015. Professor Kim Young-hoon of Korea University Annam Hospital, a founding member of the foundation, continues to lead this initiative as a steering committee chair. The interview meets Professor Kim Young-hoon, a physician whose service goes well beyond his office to achieve a healthy unificati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improving lately, especially thanks to a flurry of efforts made on all fronts, particularly in politics, culture, as well as business. And the medical sector wants to ride high on that trend. And talking to us today on our interview is Dr. Kim Young-hoo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Inter-Korean Foundation for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남북 관계가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이라는 많은 수확도 있었는데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68년 전에 서로 그 총을 겨누고 싸웠던 남북이 아마 제일 지금 역사상 가장 평화의 무드가 만들어진 2018년이죠. 판문점 회담, 또 2차례의 정상회담, 또 평양과 백두산을 오가면서 정상의 어떤 이런 회담, 또 북미 회담도 만들어지고, 저는 그동안 아주 막 깨어질 것 같은 그릇 같은, 또는 중환자실에 제가 약 한 70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와 비교를 해요. 남북 관계는. 누군가가 열심히 자주 가서 봐주고, 뭐 케어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 하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절대로 일반 병실을 못 가요. 그 자리에서 중환자실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회복해서 정상 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남북 관계가 조금씩 이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께서 역시 의료인이시다 보니까 또 남북 관계를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특히 교수님께서는 메디컬이 남북을 잇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을 해오셨는데, 정치나 경제 또는 문화가 아닌 이런 메디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메디컬도 정치나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창에 불과하죠. 그러나 의료 면에서 잘 보면 이런 건강의 차이, 또는 그 병을 치료하는 환경의 차이, 또 진료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통합 내지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사회의 통합은 없다. 아무리 협력하려고 해도 이 의료는 우리 삶의 질과 영향이 있고, 한쪽은 뭐 기아 상태로 사망하고 있는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너무 폭력이 넘쳐서 지금 다른 만성병이 넘치는 사회라면, 그 두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메디컬의 노력 없이 사회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사실은 오히려 통합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뭐가 풀려야 이렇게 시혜도 주고 인도적인 혜택도 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아주 조그만 한반도를 남과 북이 나눠서 쓰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하고 달라요. 공기나 하천, 물,
또 모든 이런 오가는 그 곤충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매개되는 전염병이나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남과 북이에요. 그래서 의료가 중요하다. 네. 그것이 굉장히 그 남북한 통합에도 의료가 그 역할을 이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특별히 교수님께서 북한의 보건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한 십몇 년 전에 네. 미국에 사는 이제 미국 친구죠. 너는 한국의 의사인데 왜 북한의 주민의 건강이 어떻고 북한은 어떤지 의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내한테 이야기를 하질 않냐, 관심이 없냐. 저는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 좁은 땅에서 이 의료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저는 그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또는 북한 주민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2000년 초에 또 그 북한을 갔다 오고 또 그런 그 실상을 또 보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현재 통일부 산하의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을 운영위원장으로 계신데 주로 이곳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가요? 그 남북 간의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색이 돼서 약 10년간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생명의 끈이라고 그러는데 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타민 주고 쌀 주고 뭐 의료 혜택을 했다, 뭐 지원을 했다고 그러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네. 이제 이런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또 간호사, 또 약사, 또 보건의료계통에 있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해서 북한의 좀 체계적인 좀 그 연구도 하고 좀 체계적인 어떤 앞으로의 교류 협력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 그런 면에서 이제 통일부 산하에 이 재단이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뜻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네. 네. 2015년에 개설된 이후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2015년이 그때 목함 지뢰가 터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이제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처음 우리 재단이 그 설립됐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해서 되겠냐 했죠. 그러나 오히려 이 의료를 통한 그 교류는 역설적으로 남북 관계를 그 좀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 된다. 또 이 시기에 왜 남한에서 의사 또는 의료인으로 있는지에 대한 좀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북한에서 발행된 논문들도 우리가 몇천 건을 다 이제 검토하고 이제 리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네. 이 감염병은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되고 앞으로 그 면에서는 이런 그 대혼란이 올 때 남북 간에도 이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남북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건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재단에서는 그동안 그 이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남북 의학 용어 사전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북한 전문가들이 만났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재단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재단에서 하는 또 하나의 사업 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평양에 설립한 평양과기대 과학기술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하고 또 최근에 어떤 교류가 있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남북한 정부가 동시에 인정한 유일한 대학이 평양의 평양과기대라고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또 기독교 단체나 또는 재미교포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서 평양과기대에 아주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을 넣어서 그 북한에 있는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평양과기대가 출범됐죠. 평양과기대가
출범이 됐지만 의과대학은 없었어요. 네. 이제 과기대가 이게 무슨 해커 양성이다, 뭐 핵 만드는데 그 인재들이 그 이용당한다. 이래서 과기대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평양 과기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회가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한테도 불행이죠. 그래서 평양 과기대 안에 의과대학을 만들 계획을 했고, 그 의과대학은 기존의 북한에서 11개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 중에 엄선해서 3년간의 교육과정을, 1년은 영어, 2년은 의료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할 때 또는 교육을 받을 때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평양 과기대 의대를 뭔가 지원하려면 대한민국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겠다. 제도권에서. 네. 자, 그래서 고대 안암병 원장 할 때 그때 이제 평양 과기대 의대를 만드는 또 커리큘럼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좀 그 지원하는 이런 그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이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이 또 시작된 계기가 된 거죠. 예. 최근에는 어떤 교류가 있었나요? 사실은 훈풍이 불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아요. 아직도 지금 북한은 제재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라고 해도 의료 중에서 물품이 컴퓨터 있고 이러면 다 제재 물품에 해당돼서 보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평양 과기대 학생들이 중국에 수학여행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난동이라든지 대련 이런 데 와서 첨단 병원을 견학하도록 만들어주고, 네. 간접적인 교류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는 게 현 상태이고, 네. 북한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병이에요. 감염병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동 대처하느냐. 근데 공동 대처에는 국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남한만으로 안 돼요. 북한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연결도 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네. 하고 있죠. 최근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되는 이 대북 제재가 운영하시는 이 남북 의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영향이 있죠. 특히 의료는 장비도 필요하고 훌륭한 그 의술을 갖고 있는 뭐 의료진도 필요하지만 또 좋은 약과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게 부족한 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 원활치 못하고, 심지어는 아직도 약품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의료가 아무리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해도 연계가 됩니다. 또 이런 그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이 관계가 좀 더 그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정도의 교류는 이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하다. 이럴 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네. 북한은 남한이나 서방 세계에서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료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재가 이런 그 우리의 활동에도 지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교수님께서는 남북 의료 교류를 위해서 또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본 북한은 어떻던가요? 우리가 보통 쉽게 하는 수술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마취약 부족하고 수술방도 그렇고 또 약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약이 장마당 같은 데서, 제가 그래서 장마당 의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 게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안에서는 의료품, 소모품, 또 약도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코호트하고 이렇게 그 서베이 한 거 보면 장마당을 통해서 약 구매한 경험이 약 70% 이상이에요. 네. 그만큼 많죠.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북한 여러 가지 병원과 의료의 그 현실이 어떻다,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의료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런 면을 보시면 또 북한의 의료인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장비나 이런 시설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환자들을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정성의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훈련돼 있고 아주 환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장비를 써본 경험이 없고 그런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특히 약 한 40년 동안 의사 생활 쭉 하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북한을 되돌아보면 의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좋은 컴퓨터 하나 쓴다고 확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단순히 어떤 돈의 투자 또 시간이 그냥 지나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환자들에게 옛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도 고쳐 나간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 면에서 북한 의료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약 준다고 또 뭐 수술기구 지원한다고 병원 하나 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키워야 되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죠. 지금도. 예,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한은 어느 정도 출산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산모들의 약 70%가 영양결핍이에요. 그런 영양결핍의 상태에서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지금 14배입니다. 14배. 모성의 건강이 이런 영아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의 문제, 영유아의 건강을 좀 낫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그런 환경의 문제, 그리고 건강치 못한 산모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 많아요. 특히 간염, B형 간염이라든지 수직 감염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백시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하수도의 문제, 또 북한 환경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도 이제 비전염성 질환, 이제 우리가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그런 심장병과 같은 당뇨라든지 이런 걸 같이 남북한이 좀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난 11월에 JSA를 넘다가 중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놀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 북한의 의료 현실이 정말 열악한 것 같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또 단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아마 90% 이상이 기생충 감염돼 있을 거라고 예측하죠. 그 외에도 북한은 간염, 또 B형뿐만 아니라 C형 간염이 많아요. 간염이 많다는 것은 곧 간암이라든지 이런 나쁜 병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새 우리나라는 위암 같은 거는 수술해서 거의 완치를 시키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그런 질환인데 북한은 아직도 위암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암도 지금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 또 감염병, 암 세 가지 질환인데 이제는 완치할 수 있는 암조차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박멸했다고 하는 기생충이나 말라리아 등이 아직도 북한에 있다. 그리고 HIV와 같은 성병이나 이런 마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영양도 결핍돼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남북 군사 한라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또 남북의 감염병 한라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염병이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또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지금 북한 어린이에게 메르스와 같은 독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북한은 아직도 박테리아, 기생충이에요. 이 질병의 이제 패턴이 원인균이 달라져 있죠. 우리가 그만큼 떨어져 살았던 거죠. 질병이 바뀌어져 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70년 이상 살면서 이제 질병의 패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곤충을 매개로 하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동물을 매개로 하는 질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념이 있나요?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면 계속 병은 섞이기 마련이고, 특히 결핵은 남한도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예? 10만 명당 80명이에요. 북한은 지금 500명이 넘어요. 특히 약이 안 듣는 다제내성 결핵이 북한이 세계 최고예요. 자, 이런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 없이 남북한이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 이산 가족이 섞인다. 정상들이 자주 만난다. 이러면서 결핵이 우리 한반도에 더 올라간다면 저는 그 의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런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이거는 햇볕이 아니다. 네. 오히려 북한의 건강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우리 남한의 앞으로 미래 어린이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네. 고대 병원에서는 탈북자 출신 첫 외과 전문의를 배출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들에게서 또 북한의 실상을 많이 전해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네. 우리나라 지금 탈북자가 3만 1,000명이 와 있죠. 북한에서 의료인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의료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한 10% 됩니다. 의사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그 면허를 다시 그 시험도 쳐야 되고, 또 하던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우리 이 메디칼의 이 텀이나 이런 게 영어 대부분 영어를 쓰니까 네. 뭐 어려움이 많죠. 그렇게 해서 잘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인턴 레지던트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시간이 갈수록 북한 출신 탈북자 의료인들이 아주 저는 우수하다고 봐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외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1호 선생의 꿈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간 이식 수술을 내가 1호로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에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간 부전이나 간 만성 간이나 암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소생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어떤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고. 또 대학병원이나 이런 난치성 질환을 주로 보는 대한민국의 병원은 그 탈북자들에게 그 본인이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잘 따라와만 준다면 그런 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제도권에 좀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지금 의과대 학생이나 간호대학이나 이런 물리치료과나 이런 좀 다니는 탈북자 출신들이 많아요. 이 건강한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탈북자 의료인과의 네. 그런 자리를 갖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 의료인을 배출하고 또 발굴해야 하는 이유라면 무엇인가요? 네, 아마 첫째는 북한 의료를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 이렇게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10년, 20년 의사했고 한의사를 했고 또 결핵 치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앞으로 용어사전을 한다든지 할 때도 옛날에는 남북한 의료인이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탈북자 의료인들을 중간 단계로 쓸 수 있죠. 네. 또 앞으로 통일이나 남북한 이런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탈북자 출신의 의료인들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Professor Kim led the establishment of this specialist arrhythmia center at Korea University Annam Hospital in 2005. It's now considered one of the best centers for arrhythmia treatment in the country. As the cold wind heralds the arrival of winter in Korea, the Arrhythmia Center starts getting busy with many more patients than usual. Professor Kim's clinic schedule gets packed with back-to-back appointments.
Physician of 30 years, Professor Kim values communication with his patients, who in turn trust him like no other doctor. Thanks to Professor Kim's attentive care from treatment to operation to the running of the center, Korea University Annam Hospital's Arrhythmia Center boasts a full recovery rate of 90%. The center is extremely popular not only among patients but also those seeking specialist training in arrhythmia. 의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 이겨야겠다, 아니면 이 질병을 꼭 내가 낫게 해야겠다, 이런 질병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은데, 김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항상 질병이 아닌 이런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의사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Here is a physician whose sole priority is his patients. It's both his science and art of medicine that sets him apart as a role model for so many of his colleagues and students. 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교수님께서 북한 의료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또 부모님께서 실향민이셨던 데 영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런 게 사명감을 주었는 것 같아요? 별로 사명은 없어요. 평양의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의 그 할아버지였어요. 저한테 정조 할아버지죠. 네. 유아춘 목사님. 옛날에 북간도나 이제 북한 선교를 많이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고, 그런 어머님, 또 제 아버님은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NCC 총무를 하실 때 처음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교회 무슨 이런 통합 무슨 미팅을 네. 그때 하시고, 그때 그 집에 오셔서 굉장히 감격적이고 북한의 이런 교회가 일종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이고 뭔가 뭐 페이크이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신앙이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그 북한 선교에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영향보다는 각 분야별로 그 의료면 의료, 환경, 그 자기 분야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한 5명을 키운다. 북한에. 그런 걸 좀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북한 의료인 스스로 북한의 문제를 보게끔 만들고 우리는 뒤에서 숨어서라도 돕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지금도 훨씬 저는 바뀌어 나간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고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그 전쟁 때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그만두시고 이제 경상도로 이제 피난을 가셔서 거기서 아버님을 만나시고 네. 그 학업을 중단하셨죠. 네. 항상 어릴 때부터 내가 했던 그 의대 공부를 좀 계속 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제 DNA 속에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분야 가운데서 또 심장 질환인 부정맥을 전공으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정맥은 심장의 박동, 엔진과 같은 심장 박동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심장병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또는 당장 이 심장이 먹거나 급사는 안 해도 이 박동이 고르지 못해서 계속 그 피가 제대로 못 도니까 혈전도 생기고 그래서 중풍도 되고 또 이 심장이 힘들어서 숨도 차고 생활의 질이 말이 아닌 환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맥 원인을 제거하고 부정맥을 없애주고 그 완전히 정상 리듬으로 그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상이 된 환자들이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네. 이 부정맥 질환은 잘 알면 또는 조기에 잘 그 색출하면 환자의 그 어떤 생가사를 바꿀 수 있다. 네. 완전히 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맥 질환 환자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되돌려 놓는 그런데 매력을 느꼈죠. 네. 그래서 사실 24시간이 없죠. 이런 면에서는 이건 그 항상 응급 환자들이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한 30분 늦은 이유가 갑자기 어떤 네. 환자가 심장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 저는 심장은 그 분초를 놓치면 또 병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색출하지 못하면 환자는 사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질환이니까 그 의사 역할이 그만큼 크죠. 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자꾸만 쓰러진다. 졸도한다. 실신한다. 아무 이유 없이 검사했는데 뇌가 괜찮다. 그러면 오늘의 절도, 실신, 내일의 급사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닌지 반드시 가려내야 돼요. 운동하거나 뭐 카페인 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막 요동을 친다, 쿵쾅거린다, 심장이 박동이 RPM이 확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말을 잇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 이건 부정맥 환자이죠. 그리고 네. 그 시작과 끝이 너무 분명해요. 고대병원 내 국내 최고의 부정맥센터 2005년도에 교수님께서 만드시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우리의 나라의 의술이 뛰어난데 그동안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많은데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고 약밖에 방법이 없고 약의 부작용이 있으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그런 약만 쓰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심방세동도 완치를 시키는 시술을 해가지고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3차원 영상 기법도 쓰고 뭐 MRI도 쓰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매핑 시스템을 잘 쓰면 그 사망률 이 80%를 30%로 낮출 수 있어요. 엄청난 변화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50%의 그 향상은 그건 진짜 생가사를 그렇죠. 바꾸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뭐 우리 팀들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션이나 너스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전문가들이 적어도 한 분야에 10년, 20년 이상 계속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네. 부정맥 분야 외에도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아마 대한민국 그 일반 국민들처럼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는 그 국민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질환도 미국에는 한 10만 불을 줘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시술도 한국에는 한 15,000불 미만이고 이제는 15,000불도 그중에 5%만 부담하면 되니까 네. 전 국민 개보험이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었죠. 또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제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단순히 그냥 환자 많이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R&D 하는 몇몇 대학이 어떤 모범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자극이 되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학회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특히 학회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개개인 그 멤버나 의사들의 혼을 깨우는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학회를 주관하고 또 대한민국 작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치료가 이제는 교과서까지 쓰기도 하고 이런 분야가 각 분야에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는 탄탄대로고 과거에 비하면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왔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너무 이제 상업적인 거 있죠. 또 힘든 거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어려운 환자들을 계속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죠. 네. 의료는
다른 분야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염병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메르스 같은 감염병의 대처 능력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이미 우리 경험했죠. 메르스 대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죠. 초동에 실패하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아마 이전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IT라든지 또 이런 각 병원이 갖고 있는 그 EMR 시스템, 그러니까 전산화, 또 우리의 방역 체계 이런 것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대상하고 싸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나라만으로는 안 되는, 국제 공조를 해야만 되는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남북 교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특히 남한은 섬에서 살고 있어요. 북한하고 달라요. 네. 완전히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디스커넥션 돼 있다. 그래서 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겪고 있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런 질병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대양 쪽에 완전히 섬으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를 연결해야 된다. 이제는 대륙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교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질병 같은 경우는 메르스와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아주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섬나라로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연결돼야 되고 우리 단순히 북한을 이롭게 한다, 북한과 같이 산다가 아니라 건강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이 한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그 인프라가 될 거다 그런 생각하죠. 네, 교수님께서는 바쁘실 때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달을 기다렸다가 몇 분을 이제만 교수님을 뵙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데 어떤 개선될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수백 명, 몇백 명 환자 보면 안 돼요. 이제는 꼭 시술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그 케어가 필요하고 또 부정맥으로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쇠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환자들이 적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좀 선택적으로 보고 있고 한 환자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모든 에너지를 좀 쏟으려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야 2시간, 1시간 기다려서 지방에서 열심히 와서 1, 2분 진료하는 이 잘못된 진료 행태를 좀 바꿀 수 있죠. 또 요즘 전공의들은 힘든 과는 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과도 또 그 중에 하나고요. 후배들에게 뭐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을 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의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받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런 걸 보람으로 삼고 또 생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인간이 뭐 생가사를 바꾸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그 변곡점이 되고 또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노력하고 이제 제 목표는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안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있는 약도 안 먹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의 한 80%는 평균 2개 내지 3개밖에 약을 옛날에 저 10개씩 주고 그랬어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좀 오버 트리트를 많이 했죠. 이제는 어떻게든 약 줄이고 또 오늘 횟수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꿈이고 그러려면 좀 힘들어도 각 분야에 좀 힘든 과를 하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그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런데 보람을 느껴야 된다. 네. 네, 꼭 권하고 싶죠. 네.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또 남북 의료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또 말리거나 혹시 그러진 않나요?
말리다보다는 오히려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시간의 10%는 꼭 북한 의료 또는 이런 공조를 해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정치적으로 힘들고 하면 그거가 과연 지금 정서적으로 맞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려를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료는 좀 다르다. 의료는 이거는 여담인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죠. 포탄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접경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밤마다 의료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서 시리아 환자들 데려와서 인주얼 바디를 수술해 줘서 고쳐준 다음에 시리아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거는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거죠. 이제 끈이 없다는 게. 너무 끈이 없어요. 그냥 개성 연락사무소에 있다가 닫아라 그러면 끝. 평양에 어린이 병원 지어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장비 다 녹슬고 그 병원을 통해서 혜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생기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단순히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의료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고대 병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해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 통일의학 용어 사전을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남북 간에 의료 교류할 때 이렇게 용어를 좀 미리 비교도 하고 서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북한에 가서도 의료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요. 근데 더 간극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이런 노력을 한다면 의료 교류하는데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려대학 민족문화연구원과 함께 또 대한의사협회, 또 의학회 사전 편찬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도움으로 또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 또 고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노력으로 용어 사전 준비를 지금 시작했죠. 네. 분단 때문에 용어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용어에 대한, 특히 의학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의학 용어는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영된 그런 용어도 많고, 또 영어를 그냥 외래어처럼 쓰는 용어도 많고, 그래서 국가고시 칠 때도 다 한국말 쓰면 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요. 네. 근데 북한까지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은 아주 순수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진통제라고 그러는데 통증모지약. 그렇죠. 네. 우리 흉통, 가슴 아픔, 네. 돌연사, 갑작죽음. 좀 더 풀어 써서. 그렇죠. 풀어서 이야기해서,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네.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우기도 하고 도입할 거는 도입도 해야 돼요. 우리 계획은 영어 사전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자가 아니라 남한에서는 이렇게 쓰고 북한은 이렇게 쓰고 있고 비교 용어를 기술하는 사전의 형태로 일단 만들자. 일단 남북의학 용어집이 1차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의 형태로 가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북의학 용어 단일화된 사전을 만드는 거는 다음 스텝으로 가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남북한 의료 교류 방안으로 또 원격 진료가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가 좀 엄격한 편인데 북한은 좀 어떤가요? 사실 저도 북한에서 원격 진료라는 말이 나와서 좀 놀랬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격 진료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2,500만 인구 중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용 좀 하자. 근데 지금 그 원격 진료라고 해도 아직은 좀 초창기, 초기 모델이에요. 심전도를 찍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보여줘.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병원의 의사가 그게 뭔가 이런 그 심전도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원격 진료가 북한에서 했다고 그 방송에도 나가고 이제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진단 수준. 그렇죠. 거죠. 진단 차원에서. 네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그런 IT라든지 이제 인프라가 발전돼 있고 뭐 카톡으로 심전도 다 받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원격 진료의 이 법 체계가 아직 안 돼 있죠.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정맥 환자만이라도 좀 예외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그 언론을 통해서 또 복지부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외로 하면서 그게 이제 법물이 돼서 원격 진료가 완전히 허용되면 개원의 선생님들은 직접 환자가 와야 대면 진료를 해야 이제 수가도 발생하고 환자가 안전하고 좋은 그 만성병 관리에는 필요한데 다 원격으로 대체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동의하는데 원격 진료가 가능한 모델이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나 네. 박동기에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걸 끄고 들어온다고. 네. 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네. 이거는 잘못됐다. 좋은 엔진, 좋은 장비를 몸속에 부착하고 있으면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의사가 제주도에 있는 환자는 내가 이미 알았어요.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지 알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좀 환자별로 그런 좀 구별을 해서 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 환자도 우리가 좀 원격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 모델을 많이 보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교류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었고 또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서독의 통합에 제일 먼저 기여한 것이 보건의료 협정. 그런 보건의료 교류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독일이 통일되기 20년 전부터 7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큰 돈들이 그런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보건의료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독과 동독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질환을 어떻게 서로 각자 치료해 줄 것이며 또 전염병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며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서독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됐지만 저는 보건의료의 교류가 이런 동독에 기여했다고 봐요. 그리고 동독에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그런 좀 나은 보건의료 혜택을 기대했었고 또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많았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동독의 의료가 어떤 분야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많이 갔죠.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동서독의 모델은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적이고 그런 면에서 남북한은 지금 동서독이 교류를 시작하고 또 통일될 때 상태에 비하면 이 차이는 너무 커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교류한다, 통일된다,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네. 단체로 북한 주민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남한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북한 주민들이 단체로 온 식당이냐? 그러면 안 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래서 교류해야 되고, 보건의료 협정 이미 지금 발의가 됐는데 지금 3번 다 아직도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 어떤 정치인 걸 떠나서 여야당이 이 보건의료 협정부터 시작하자. 네. 그리고 전염병 핫라인부터 만들자. 이런 것이 모든 다른 아젠다보다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국내 많은 의료인들이 남북 의료 협력에 동참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주로 오고 가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류를 한다면 또 동일이 된다면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또는 간이식을 전문하는 의사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씩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병원별로도 그래요. 서울대나 연세대 이미 통일의학센터도 있고 준비하고 있죠. 또 고려대학교는 통일보건의학 교실이 생겼고 개인적으로 다른 재단에서 또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모르고 통일부나 복지부가 그걸 잘 교통정리를 못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는 통제된 가운데서 서로서로 정보를 열고 또 많은 대학과 또 이런 학회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어느 병원과 1:1 매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좀 북한으로 전수하고 싶다. 이런 노력을 갖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걸 다 좀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에도 다른 의료 전달 체계,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맺혀 1:1 매칭을 하는 거죠. 사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서로 기술 전수하고 이런 날이 저는 올이라고 보고 이런 1:1 매칭 프로젝트나 또 다양한 교류를 준비하는 이런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실을 고려했을 때 또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와 또 국제적인 공조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절대로 동떨어진 각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교류 협력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북 질병관리본부 같은 실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좀 덜 영향받고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때로는 정치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는 의료가 그거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의과대학에 이런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면 이제는 메디칼이 남북 통합의 기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서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에도 도전해야 된다. 북한에서 많은 질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북한에서 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같은 어떻게 DNA를 갖고 있는 인종이 이런 다른 환경 속에 살면서 완전히 질병 패턴이 다 바뀌고 한다면 질병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남북 의료인들이 서로 교류한다면 저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 건강한 한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또 세계적인 또 답도 내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훌륭하신 기대합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네, 앞으로 교수님 계획이나 내년 소망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꿈이 소박해요.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눈만 이렇게 교류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북한에서 한 5명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렇게 교류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의 본질은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대학에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치열하게 그런 경험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죠. 앞으로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ll right, that was an intellectually stimulating conversation I had with Dr. Kim Young-hoon. He really made me see, and I'm sure you viewers too, on the need for cooperation in the medical sect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ll be back next week.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